이시안 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금통위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금통위에선 사전적인 여론에서 이번에도 동결 강수라는 것이 언급이 되었고 옵션 만기는 아직 안개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과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종목군들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증권주가 방끝? 저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금융위의 증권사가 활성화 방안 속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강하게 가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과연 추가적으로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증권주, 증권업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중국발 지표 호조 속에서 이것이 이제 유럽발 지표 호조까지 나왔는데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 중국발 훈풍 지금 스타트일까요? 아니면 좀 더 봐야 될까요? 잠시 뒤에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종목군들이 오전장에서 상승세를 강하게 들어왔었지만 이것이 한쪽으로 테마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면서 또다시 한번 위축된 투자 심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이 3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일 옵션 만기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리스크를 감안해 봐야 되는지 김영준 멘토 오늘장 보면서 반등은 성공했지만 내용은 텅 폈어요 사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보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 아침에 좋은 내용 갖고서 빵 떴다가 결국 계속적으로 유지를 못하고 전강 후약. 그렇죠. 그나마 오늘은 그래도 마이너스 안 낸 거에 다행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맞아요. 근데 조금 좀 장이 좀 비정상적인 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경기 환경에서 지금 분명히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 어떤 변화의 모멘텀을 지금 확실히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굉장히 그 상승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막 그 거의 뭐 양쪽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못 팔아서는 지금 안달이거든요. 오늘도 규모 면에서 거의 2천억이 넘는 규모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렇죠. 상당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동안 거래소를 막아줬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IT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IT 쪽이 살짝 흘러내리면서 약간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IT가 시장의 방어적 역할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를 끌고 나갈 만한 마땅한 종목은 지금 일단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의 순환성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오늘은 이제 그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현대제철하고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만 가지고서 일단 주가가 좀 비교적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요. 근데 김영준 멘토 이 현대하이스코와 현대제철의 합병권은 벌써 몇 년째입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고점이면 안 먹히는데요. 바닥권이면 먹힙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낙폭과대 쪽에 삼성NG 쪽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유를 갖고서 좀 반등을 하고 싶은데 반등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부 종목에 대한 최악의 국면들 그러니까 뭐 세일 클라이막스는 거의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받쳐줄 만한 대형주, 초대형주의 그 공간이 벼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 김용준 멘토가 오늘장에 내린 결론은 이제는 좀 셀코리아 즉 압박카드의 시장의 지루한 부분에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좀 보았다라고 해도 될까요? 이제 희망의 불씨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락 저지가 돼서 위쪽으로 강하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아직은 아직은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미 선택을 거래소 쪽이 아닌 코스닥으로 확실히 선택을 한 거고. 그건 맞아요. 그리고 계속 그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이미 이제 이쪽은 이제 그 지루한 기관 조정 쪽의 개념으로 봐야 될 거다라는 좀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바로 우상향 쪽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김영준 멘토의 오늘장을 바라봤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대희 멘토, 옵션 만기 기준금리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특히나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뻔한 스토리다, 아니다, 뭔가의 돌발 변수가 나올 거다 이도 있고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김 총재 자체의 발언 때문에 또 동결이 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저 좀 쳐다보세요. 네? 아니 앞에서는 세게 얘기하고 오늘 태클 딱 들어왔는데 오늘 긴장하세요 진짜. 아시죠? 그래서 오늘장 관망세가 좀 뚜렷했던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혹시 다른 전략들이나 다르게 바라보신 시각 있으면 좀 언급해 주시죠. 글쎄 뭐 옵션 만기일 그 기준금리를 했어야 됐으면 저번 달에 했어야 되는데 또 다른 그런 뭐
그 하는 총재에 대해서 그런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지금 장을 좀 제가 저는 좀 장을 보니까요, 좀 혼조세가 너무 심해서 네. 전문가인 저도 방향 잡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오전에는 뭐 코스피 지수 다 올라갔다가 또 장중에 또 빠지고 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낙폭과대 종목들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떨어지는 전기전자를 눌림목을 기다리자니 너무 지루한 장이었는데 네. 좀 한편으로는 이 옵션 만기일 기준금리 옵션 만기일과 내일 기준금리 그 결정이 좀 지나고 나서 좀 방향을 잡고 좀 진행해 보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자체적으로 이 지루함에 좀 짜증이 지속되긴 했었지만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보자라는 예. 생각으로 관망세로 좀 주도주나 아니면 다른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으는데 주력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뭐 에이블CNC 같은 경우도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인데 대형주들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고 이제 7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대형주는 힘들겠다. 뱅가드 물량도 있고 해서 네. 이제는 전혀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어쩔 수 없이 코스닥 IT 부품 쪽에 눌림목을 좀 단기 트레이딩이라도 해서 그쪽이 가장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좀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지고 짧게 방망이를 잡는 전략을 펴게 될 것 같다. 정대희 멘토는 7월까지 좀 짧은 트레이딩 관점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요. 금통위와 옵션 만기가 드디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ECB에 의해서 호주까지 기준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이 속에서 환율 시장이 엔저 현상이 100원을 뚫어내는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 어제 그 얘기 생각나네요. 엔저 현상 하니까 정재훈 멘토가 105엔까지 마디 상승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만큼 한은의 금리 인하 카드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변수가 있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귀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카드일 것 같은데요. 옵션 만기 영향 그리고 이 금리 카드 우리 김영준 멘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해야 되는 다네요. 네.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나마 지난 4월까지는 이제 그 북한 리스크 때문에 그 원화가 약세 현상 원화가 이제 110엔을 그러니까 110을 넘기면서 네네. 대외 교육 조건 자체는 최악의 국면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화 강세 현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네. 다시금 교육 조건이 지금 더더욱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로 좀 가고 있어요. 사실 환율 시장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결국은 그 금리라는 부분을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경기를 부양시킬 거냐 물가를 잡을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딱 그 두 가지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물가를 잡는다기보다는 경기를 부양해야 될 카드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분명히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시점이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다른 쪽에서 좀 이상한 각도에서 좀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또 안 할 것 같아요. 또 예.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 주도형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타격들이 좀 불가피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은 더더욱 지금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급격한 이벤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김영준 멘토가 보시기에 기준금리는 원래 정상적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긍정으로 다 화답하기 위해서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동결 쪽이 본인이 생각해서는 의견이 좀 동결 쪽으로 보시는 거고 예. 네, 그리고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 이벤트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예. 우리 김용준 멘토가 생각하시는 의견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시장의 영향력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어떤 트레이딩 종목 쪽?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예 트레이딩 예, 공간이 안 나올 예,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이제 기대치들을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쪽으로 기대치를 몰아놓은 상태에서 네. 확 뒤집어 버리면 이건 좀 나오겠죠. 그래요? 예.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준 멘토가요. 초반에는 얼굴에 조금 이렇게 짜증 진짜 시장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짜증이 좀 있는데 방송은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방금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하셨거든요. 시장의 여론을 동결적으로 갔으니까 갑자기 인하 카드를 딱 이벤트식으로 떠들면 방긋 웃을 것 같다라는 저는 김용준 멘토 우리 주식생생 교수님의 입가에 미소의 색을 읽을 수 있는데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희 멘토 내일 옵션 만기 영향 그리고 기준금리 자신의 전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기준금리는 야구로 치면 뭐 구원투수 등판 시기를 놓친 것 같고요. 네. 저도 동결적으로 좀 보는 것 같고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할 거면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뭐 하는 총재가 보시는 게 있겠죠. 뭐 뭔가 있으니까 네. 망설인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종목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폭과대해서 뭔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장중에 이거 방향성 잡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흔들어댄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종목들을 좀 케어하는 게 어떨까? 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라든가 아니면 빨리빨리 수익 실현해서 현금화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두 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기준금리 자체적으로는 인하가 분명히 절실한 상황인 건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동결이 될 것으로 우세가 점쳐진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추세 자체가 지금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도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셨으니까 지금 계좌 차라리 관리를 좀 꾸준하게 해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가 금융위원회에서 침체된 금융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IB 쪽 부분에 언급된 이후에 또다시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주었죠. 그런데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주도 쪽에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면서 오늘 방긋하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론에서는 장이 끝나고 나서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실적 좋아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정대희 멘토. 뭐 저번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돌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실적을 좀 보고 옥석 가리기를 정확히 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중장기적 실적 그 개선 결과를 지켜보고 그 또 대형 그 증권사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실적 개선 효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의 이슈를 가지고 뭐 추격 매수라든가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김영진 멘토, 이 부분 같은 건 사실은 증권사 같은 경우 이제 신수정 쪽으로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기존에 달리던 말 쪽에 증권주가 금융섹터에서 안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여전히 아직까지 시세가 죽진 않았어요. 주도 쪽으로 갈 것으로 보시나요, 혹시? 당장 주도 쪽으로 가기보다는요, 이제 그 점진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늘 나왔던 얘기의 핵심이 결국 투자은행 기능 강화하겠다는 얘기고요. 중소형주들 자체적으로 전문성 키우란 얘기입니다. 근데 투자은행으로 가는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자본 금액을 확충해 갖고 가는 거는 가능한 건데 중소형 회사가 니네들 전문성 키우라고 그러는데 걔네들 전문성 안 키우고 싶어서 안 키우는 게 아니죠. 못 키우는 거겠죠, 사실은. 규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이걸 잘한다라는 어떤 전문성이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서 증권업종에 대한 뭔가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쪽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제조업이 크기 위해서는 결국 금융업의 지원 없이는 힘든데 결국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증권 쪽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당히 오랜 전부터 진행됐던 부분들이 이제 어떤 결실을 맺는 과정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상당한 기대치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당장 수익화되고 모델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당장 돈벌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건 당장은 어렵다. 이건 좀 시간을 갖고 풀어야 될 문제이고요. 당장 결과치가 나온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뭐 어떤 그 변화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대외적인 여건을 정부에서 형성시켜줬다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자통법이 시행되고 나서 증권업종에 대한 호재들이 사실은 좀 많이 노출이 좀 됐었어요. 그 속에서 일시적인 효과 부분이 나타나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증권주 쪽으로는 이 일시 효과가 아닌 꾸준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주도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증권주 대응 전략 어떻게 할까 볼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주가 그동안 이제 먹고 살았던 방법이 뭐냐면 리테일 사업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형성되면서 이제 그 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한동안 증권주가 괜찮았던 분위기를 좀 형성을 했었고요. 이제는 증권주가 가야 될 것은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가 우선 완성이 돼야지만이 증권회사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좀 창출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대형사 기준으로는 자본금 3조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들까지 하고 결국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금의 어떤 색깔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이 되는 과정까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자통법 통과는
분명히 증권주에 대한 호재이긴 하지만 종목별로는 그 혜택이 서로 엇갈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요, 김영준 멘토, 네. 증권업종에서 최선호주 또는 탑3 정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오픈해 주시죠. 뭐 뻔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통법의 최대 수혜주고 헤지펀드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완성할 수 있는 건 삼성하고요, 네. 미래에셋하고 대우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큰데 오늘은 의외로 우리투자증권 쪽에 좀 세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죠, 네. 오늘 시세가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대형 증권사 쪽이 정부 발의 이 방안책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가요? 그럼요. 예. 그렇군요. 그래요.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인수합병이 거대 공룡을 또다시 만들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방안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정대희 멘토, 이 증권업종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요번에 이벤트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형 증권사 위주가 아마 투자은행 성장 경로를 가져갔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대형 증권사 위주의 좀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좀 실적이 부진한 업종들은 말 그대로 대형 증권사에 좀 합병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들만의 그 전문화나 특성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면 중소형 증권사들도 그 방안에 따라서 본인들만의 좀 특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의 좀 증권주들을 좀 실적 효과를 보시고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대형 증권사 위주도 매매 트레이딩을 잡자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반등 모멘텀의 기술적일 뿐이고 실제 최대 수혜를 가질 수 있고 지금 주도 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보니까 대형 증권사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의 멘토분들의 정리는 증권업종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최선호주는 대형 증권사 쪽으로 집중적인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의견이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제 경제 지표적인 매크로적 지표가 긍정으로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다시 4월달 중국의 무역 수지가 호조세로 나왔다는 지표에 의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을 했었고요. 또한 이 속에서는 일부적인 뉴스 플레이에서 강한 상승도 좀 나오곤 있었는데요. 이 상승 배경을 우리가 중국 시장으로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특징이 있었고 관심 가져볼 수 있는지 더 갈 수 있는지 김용준 멘토를 통해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중국이란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세계 그 경제 성장 엔진의 두 축이죠. 그러니까 네.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를 담보로 해서 전 세계 그 경기를 회복시키는 어떤 성장 엔진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난 내수 시장을 이용해서 어떤 소비 문화들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성장을 전제를 해주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이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중국이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중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 한 5년 정도를 그 어떤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걸면 바로 먹혀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나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시스템은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장의 그 어떤 촉매들을 강하게 주지 않고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거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 세계에서 지금 바라보는 중심은 뭐냐면 중국이 언제 그걸 터뜨려 주느냐.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다소 막혀 있는 유럽과 미국의 문제를 중국 쪽에서 해결해 주면 세계 경기는 또 다시 좀 돌아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지표들이 최근에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사실은 최근에 한 2달 정도 동안은 중국 경기 지표가 살아나는 듯하다 다시 위축돼서 이제 그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 지표를 통해서 결국은 향후 미래의 어떤 중국 흐름들을 볼 수 있는 무역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들이 반영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어떤 상승들이 나타났던 하루가 아니었나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중국발 4월달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 표현으로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좀 가긴 갔는데 전망치 대비해서 거의 3~4% 이상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사실 네. 이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아픔을 많이 줬던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상장 기업 중에서 특히나 뭐 회계 투명성 문제라든가 뭐 분식회계 부분도 발생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앞에서 말씀 지표 호조에서 추가적으로 부양책까지 열어준다면 분명히 중국 관련주가 수혜를 보는데
이 투명성 문제를 발목 잡는 걸 버리고라도 중국 관련주들을 들어가도 될까요? 일단 오늘 올라왔던 것은 그 중국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네. 너무 억눌렸던 것들이 일시적으로 터지면서 상한가가 한 4개 정도 표출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기업도 다 모르는데 네. 중국 기업까지 쫓아가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은 그래도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상황이라도 체크를 하는데 네. 중국 기업에 전화를 하면 중국어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니하오마 주식승사 주센 뭐 이렇게 정도만 예, 하면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 정보 파악이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는 굳이 이쪽에 대한 부담을 안고서까지 투자를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게 가장 궁금한 게 기업의 IR 담당자, 주담이라고 하죠. 총알을 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더 부족한 정보력,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적인 위반적 부분들이 좀 더 발목을 잡고 있지만 김영준 멘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참여해 봤을 때는, 고려해 봤을 때는 현재는 아니다라고 우리 국내 기업의 분석과는 더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정대희 멘토,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특히나 종목 포인트들 잘 잡아오시는데요. 예. 현재 이 부분에선 추가 상승 모멘텀의 트레이딩 관점이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관점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매매 포인트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관점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중국 관련 종목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회계 투명성이 좀 제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관망세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또 신뢰할 수 없는 거는 뭐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발표됐던 중국 경기 지표는 또 안 좋았었는데 또 오늘 무역 지수는 호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국 지표 자체가 또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중국 기업 자체도 신뢰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마시고요. 좀 꼼꼼히 챙겨셔서 추격 매수보다는 또 급등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이벤트성으로 그냥 넘겨보시고요. 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김영준 멘토의 같은 의견으로 중국 관련주는 쳐다보지 말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 쳐다보면 어떤 종목 주실 거예요? 예,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예, 서울경제TV. 예, 능력자한테 오시면 안 드리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전자프린팅, 예, 찾아놨습니다. 오십시오. 그게 다예요? 예, 서울경제TV 정대희 멘토한테 오시면 됩니다. 능력자라 그러면 자꾸 능력자는 입에 붙였는데 예. 본인이 능력자 하면서 어색한가 봐요. 능력자 아닙니다. 확실히 맞아요? 예, 능력자 맞습니다. 예. 뭐 예능 방송에서도 그 능력자라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바로 딱 생각하니까 네. 저더라고요. 예, 제가 능력자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시죠? 정색을 하면서 약속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승천 10시 멘토클리닉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오늘부터 정대희 멘토가 능력자 있거든요. 아무튼 포트폴리오 수익만 제대로 안 나봐. 그냥. 네, 그래요. 오늘 이슈앤토크 여기서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들어봤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